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구운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사이 어느새 초여름이 됐습니다. 더위가 느껴집니다. 한숨에 차림을 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도 묻어납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손 씻기, 거리 두고 앉기 같은 건 계속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19는 방심을 먹고 자라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경제에 관한 얘기군요. 위기의 저신용자, P2P 연체 급증이다. P2P는요, 개인끼리 대출을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쪽과 돈을 빌려 갖는 쪽이 있는데요. 중간에 물론 이 거래를 중개하는 어떤 민간 기업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연체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올해 들어서 5%포인트 치솟아서 16%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P2P 대출 같은 경우는요,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을 연쇄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인포데믹 비웃듯 웃으며 걸어 나온 김정은. 인포데믹은요, 유행병처럼 거짓 정보가 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른바 위독설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는데요. 20일 만에 공개 활동,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모습에 기쁘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요, 북한이 다음 날 남측 GP를 공격했다. 우발에 무게를 두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요, 김정은 수술은 물론 시술도 받지 않은 듯하다. 그러면서 별 특이사항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쪽에 다시 한번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김정은 20일 만의 모습 공개 다음 날 북, 남측 GP에 총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뭔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총격이 가해졌어요. GP 외벽에 총탄 4발이 박혔는데 군은 우발성에 무게를 뒀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뭔가 도발이 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핵 포기 설득 계속한다. 이 북핵 포기 설득 계속한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상 유지 속 거리 두기. 6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완화가 된 거죠. 생활 속 방역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45일 만에 정부는 생활 속 방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그대로 다 문을 열게 됩니다. 뭐 박물관 등 이렇습니다. 정부는 상황 악화 땐 언제든 원위치로 간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수칙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이달 등교 일정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소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총탄 4발입니다. 우리 GP,
감시초소에 4발의 총탄이 박혔습니다. 과연 이건 무슨 의미일까?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인 모습을 드러낸 이후 그 다음 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위중설 헛발질. 그렇습니다. 헛발질로 판명이 났습니다. 멀쩡하게 다니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 헛발질에 관여하신 분들 있죠. 그러나 아직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재난지원금 불평등입니다. 재난지원금 중앙정부, 정부에서도 지금 지급기로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이들 등교는 과연 언제일까? 오늘 오후에 일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GP에 박힌 총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북한 9.19 군사합의 후 첫 총격. 그러니까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됐습니다. 총격, 어떤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건데 이 총격은 그걸 좀 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의도적인가 아니면 뭔가 우발적인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도적이라면은 명백한 도발인 거죠, 우리를 향해. 그런데 우발적이라는 거는 실수를 뜻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총알이 날아간 거죠. 과연 무엇일까 합니다. 북한, 김정은 등장 다음 날 총격을 우리 쪽에 가했습니다. 우리 쪽 GP 감시초소 외벽에 4발 탄원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김정은 존재감 과시용 아닐까? 남북협력 협상 주도권 노린 듯하다. 이 총탄 4발의 의미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요.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실수로 한 것 같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어제 설명을 좀 했습니다. GP 내 화기 이미 조준돼 있어 점검 중에 실수로 발사됐을 수도 있다. 군 당국이 밝힌 설명은 그래요. 이렇게 총탄이 발사될 당시에 굉장히 짙은 안개가 껴서 북쪽에서 우리 쪽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GP 내 화기는요. 우리 쪽까지 날아오지 못한답니다. 사거리가 짧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우리 GP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아래에서 위로 쏜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일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좀 둔 겁니다. 먼저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날짜를 받고 테이프도 끊고 담배도 피우고 김정은 건재. 이 모습 자체는 건재한 모습이죠. 그런데 뒷부분이다. 건재 과시 연출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1일 평남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모습 자체로 보면 별 이상이 확실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걸어오는 모습도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날짜가 박혔습니다. 5월 1일이라고 명확하게. 이건 누가 봐도 좀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 같죠. 5월 1일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한 적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이 부분 갖고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는 이거 혹시 연출 아닌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내용 좀 보시죠. 단상 뒤편에 5월 1일 적힌 간판. 김, 걷는 영상 많이 담아 이례적이다. 중공 테이프 가위로 자르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리고 비료 공장을 택한 건 자력갱생 의지다. 물론 이 공장에 대해서 인비료 공장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서열이 위인 김덕훈 당 부위원보다도 상석에 앉았다. 여기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김덕훈입니다. 서열이 높은데요. 더 가까이 앉았죠. 그러니까 실제 위상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독설, 무슨 사망설, 완전 헛발질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좀 봐주실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들어서 환영 인파에게 뭔가 인사라는 모습인데 요 손목에 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까맣게 점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건데 근데 이 점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의들 말을 인용했는데요. 오른손목 흉터, 주사바늘 가능성 이런 상황에서 어제 청와대는 수술도 시술도 안 받아는 쪽에 안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심혈관 조영술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 손목을 통해서 어떤 시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페이퍼를 끊으시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용하는 데 전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순천 린비료 공장은 당정책 절대 신봉자들이 군민일치에 단결된 힘으로 창조한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하시면서 전체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자, 지금 모습은 인비료 공장, 단상에 올라가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손목에 뭔가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죠. 근데 저걸 가지고 뭔가 또 시술을 한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탄 모습,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모습이 다리가요. 약간 좀 불편해 보이는 듯한 모습도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확실히 좀 다리를 좀 쩔뚝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기사 연속해서 영상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GP에 박힌 총탄, 김정은 위원장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 날 나온 모습인데요. 우리 군 감시초도 총경인데 이게 의도적인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우발적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우선 제가 아주 젊었을 때 GP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험이 아마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사실상 이제 어제 날씨는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안개들이 끼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시간대가 그게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 그 이제 후임 다음번 근무자들은 전부 다 모든 화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소총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총은 상대방 GP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GP에서 생활했을 때도 우리 기관총은 상대방 GP의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 있지만 우리 장병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GP의 이 총탄을 보면 네 발이긴 하지만 탄착군이 형성될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GP에서 쏘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옆에 GP 지금 이제 그림에서 나와 있다시피 어떤 GP는 한 1.7km 또 어떤 GP는 한 1.9km 떨어져 있잖아요. 통상은 이제 주로 마주보는 GP에 이게 기관총이 거치되지만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GP에서도 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어제 날씨라든지 그 시간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GP가 예. 북한 측 GP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런 지리상의 예. 여건들을 고려해 보면 예. 우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착군이 그대로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좀 깊이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만일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예.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 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착군이 그러니까 총탄에 맞은 흔적이 몰려 있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밀집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네, 우리 저 남자분들은 다 군에 이렇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소총을 맨 처음에 받으면 예. 자기의 이제 조준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는지 그걸 탄착군을 이제 이렇게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만큼 이제 탄착군이 형성됐다는 것은 정확하게 조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통상 이제 기관총이라도 한 번 땡기면은 단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두세 발씩 한꺼번에 나가기도 하거든요. 딱 이런 식으로. 만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잠시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14년도에도 그런 상황이 한번 있긴 했습니다만은 통상 GP에 총탄이 박히게 되면 산탄이 생겨요. 여기 저기 거기 이런 식으로 총알이 이제 박히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몰려 있었다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조금 주의를 갖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북한과의 군사합의에 따라서 DMZ 내에서는 어떤 도발이라든가 어떤 적대적 행위를 안 하기로 한 건데 만약에 우발적인 실수였다면 북한 쪽에서 뭔가 설명이나 해명이 있을 법한 상황은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아무 설명은 없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난 2시간 정도 지나서 우리 군에서는 이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서 전화로 구도 항의하고 팩스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상황 설명을 해라.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라라고 보냈는데 아직까지 북한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남북 군사 합의서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에 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매체를 통해서 전 영상이 공개가 돼서 뭐 위독설, 뭐 이상설, 신변 이상 이런 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많은 신문들 중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의도적으로 뭔가 좀 보여주려 한 것 같다. 뭐 연출을 하려고 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날짜를 택한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순천 인비료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2017년도 7월 달에 이제 착공식을 가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5월 1일 날 이것을 준공식을 했으니까 거의 한 3년 만에 완공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여러 번 방문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첫 현지 지도장소로서 여기를 찾아갈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이게 중요했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걸 돌파해 나가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에서 정면 돌파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제재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면 돌파로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이런 민생 행보를 통해 가지고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걸 날짜를 택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5월 1일 날 뭐 노동절을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이게 이제 뭐 노동의 대가고 또 이게 인민을 위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날짜를 잡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영상을 통해서 일단 신변 이상설은 완전히 뭐 잘못된 걸로 좀 판명이 났는데요. 건강 이상설은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나와 있는 어떤 흔적을 보고도 뭔가 시술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우선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MBN을 통해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 예. 시나리오 형태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유고 상태다. 그게 시나리오 1번. 두 번째는 뭐 수술 같은 걸 했는데 위중 상태다. 예. 그게 시나리오 2번. 그다음에 시나리오 3번은 아주 뭐 국부적인 시술 그리고 나서 회복 중이다 하는 게 이제 예. 세 번째고 네 번째 시나리오가 코로나를 피해서 지금 휴양 중이다 하는 예. 게 네 번째인데요. 예. 제가 이제 쭉 이제 얘기했던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아마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쭉 그 MBN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김정은의 동영상을 보면 예. 스틸 사진으로 나왔을 때는 확인되지 못했던 부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를 볼 수 있는데요. 예. 건강 문제,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등장하긴 했지만 예. 여전히 건강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리를 아무리 안 끌고 싶어도 끌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지금 오른쪽 거기 손목 쪽에 나 있는 0.5cm 크기의 예. 그 반점이 예. 뭐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예. 의료 전문가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또 다른 의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이고 통치하고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건강에는 여전히 우리가 좀 체크하고 면밀히 정보를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위독설까지는 좀 완전히 해소가 됐지만 여러 가지 건강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은 여전히 좀 남아서 지금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대원 평론가는 또 군 경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GP와 관련된 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북한 쪽에서 GMZ에서 총격을 한 거는요. 일단은 그 과거에 예. DMZ에서 예를 들면 실수에 한 오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 북한이 즉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묵묵부답이고 그 얘기가 없어요. 예, 반응이 없다는 게 예.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예.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군에서 현재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군에서 뭐냐면 의도적 도발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갖가지 이유들을 우리 군에서 마치 예. 북한을 대변하듯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 참 많이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GP에 근무할 때 제가 예. 육사를 졸업해서 장교로서 GP에 근무할 그 예.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면 동종화기로 타격 원점에 예. 그 도발했다고 판단된 타격 원점에 2배 정도의 보복 타격을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년 이상 지난 예. 지금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한테 요구하고 싶은 거는 예.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관계없이 우리 군은 매뉴얼대로 또 원칙대로 정치의 요소가 가미되지 않고 군은 예. 군의 논리대로 예. 안보를 지키고 그다음에 어떠한 도발 형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예. 그 원칙을 보여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신 분이 여기 설명돼 있네요. 여기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이 GP 총격이 있자 우리 군의 대응이 설명이 돼 있어요. 피탄 직후 10여 발씩 2차례 대응 사격을 했고요. 그리고 경고 방송도 했다. 이게 우리 군의 대응 내용이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저기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과연 대응 사격을 예. 우리는 GP 초소에 직접 4발을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표식이 된 것만 해도 4발인데 예. 도대체 북한이 무슨 종류의 화기로 몇 발을 쐈는지를 군에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도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 GP 초소를 향해 쐈는지 예. 아니면 허공이 되고 경고 사격을 한 건지 이것도 안 밝히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 적 GP를 향해서 초소 건물에다가 이 우리도 탄원을 남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원점에다 공격을 그렇죠. 한다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충분한 설명은 아직 나오고 있고 군 당국은 어제 계속 그러더군요. 이제 조사 중이다,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중설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됐죠. 저렇게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요 뒤끝이 남아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태용호, 지성호 총선 당선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가벼운 입의 책임론이다. 대북 정보력에도 의문이 든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이 돼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태용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 또 설명이 돼 있네요. 김정은 제대로 걷지 못한다.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심혈관 수술 후 쇼크 사망 뭐 99%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거는 다 빗나간 설명이 돼버렸어요. 미확인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부분입니다. 북한을 잘 알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이 불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급 최고위급 정보 접근 가능한 인물 아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와는 달랐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사과 표명 없이 의혹 여전하다.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태영호, 지성호의 무책임한 발언 사과하라. 이런 얘기 나왔고요. 여기 보면 뭐 이게 쇼를 한 셈이다. 그런 설명을 통해서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두 사람은 의문은 남아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 사과 대신 여러 가지 또 주장을 다시 한번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탈북민, 그러니까 북한 출신에서 남한에서 정착해 살고 계신 분들의 정보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가 있었던 거죠. 좀 더 알 것이다. 먼저 천지동부에 좀 정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완전히 헛나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헛발질이라는 이 단어로 이번 사태를 이렇게 정리한 저는 그게 눈길이 갔는데 왜 그랬을까를 따져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는 태영호, 지성호라는 두 당선자 이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표출했어요. 그 중에는 최근까지 쭉 활동을 해오고 북한 관련해서 뭔가 논평도 해오고 했던 분이 아닌 그동안에 좀 잊혀졌던 분들 중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나, 남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랬나. 만약에 그렇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나섰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헛발질이라는 얘기가 붙은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의도를 했든 또는 의도를 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병설 또는 사망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안아야 되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얼마나 엉망인 체제냐. 그리고 주먹구구식이고 깜깜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체제가 얼마나 엉망이냐라는 식의 북한에 대한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어떤 또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말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 또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엉망인 정보를 가지고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하려고 하는 거였다면 자, 문제는 앞으로 이런 주장을 펼쳤던 당사자들은 이제 설당이 사라졌다. 이들이 이제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과연 믿을까? 설사 이 두 분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4년간 활동을 해야 되는데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도 제가 보기엔 북한 관련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언급도 이분들은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 또 하나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언론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정말 크다. 이 두 분의 얘기만으로 정말 신문으로 따지면 어느 한 면에 톱에 해당될 정도의 비중을 실어서 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얘기가 그냥 간단하게 까십 정도로 조그만 크기로 다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언론도 제가 말씀드린 의도와 이게 결합이 됐다면 뉴스에
경중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면 언론 역시 이걸 예. 다루고 증폭시킨 언론 역시도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 언론 다 앞으로 상당히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얘기를 좁혀보죠. 탈북민들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신뢰성 분명히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 발언들을 굉장히 했어요. 약간 좀 확신에 가까운 그쵸. 분위기로 얘기를 했어요. 예. 뭐 근거도 있는 듯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의 신뢰를 흔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그러면 이제 사회가 좀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틀렸다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되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러면서 효과적인 비판, 다시 말해서 국민에게 좀 더 설득력을 주고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전략 자산이 완전히 이번에 허당이라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린 아직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취임조차도 안 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두 분은 굉장히 난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더군다나 이 두 분이 같은 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말을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맞춰가지고 당과 의논해서 냈으면 좋은데 마치 두 분이 경쟁하듯이 했단 말이죠. 그것도 역시 아직은 미숙한 모습 아닌가. 서로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경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숙해 보인다. 이 부분은 사과를 하고 새 출발을 통해서 한 발씩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다시 나가지 않으면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철 편집위원. 물론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수성, 워낙 알도리가 없는데 뭐 짐작도 못하는가 또 이런 반론도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두 당선인이 하신 말씀은 조금 정도가 좀 셌죠. 짐작의 그 이상으로 갔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99% 사망 그리고 일어나 걷지도 못한다. 이건 좀 사실 셌는데 그 센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으로서 행보의 한 발걸음의 하나로서 이렇게 세게 말하는 정치인이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들통날 거짓말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하는 발언은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틀린 말을 하게 되면 신뢰성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당의 신뢰성조차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에 휩싸이기 때문에 거짓말까지는 하지만 완전 빗나간 추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대북 소식통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예전에 알던 사람들하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정도겠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김정은의 그 미세한 동작까지 그리고 세부적인 건강 상태까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엄청난 정보인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었던 것은 북한은 여전히 불신 사회다. 알 수 없는 사회다. 깜깜이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급변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김정은이 항상 건강하다는 것을 믿어도 안 되고 김정은이 항상 불안하다는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모든 것을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가지를 다 준비해 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았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확증 편향적인 이거는 괜찮을 거야 했다가는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산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급변 사태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던 평론가. 사실 국내에서도 이런 헛발질이 있었지만 미국 언론의 헛발질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 당국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증폭이 됐거든요. 반면에 우리 정보당국과 청와대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첨단 과학을 동원한 전략 자산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그래도 현재는 정부를 믿고 정부의 발표가 우리 정부의 발표가 신뢰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당선자 비판 앞에 패널들이 다 예. 해주셨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라도 정부도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당선자를 예. 너무 지금 뭐 완전히 거짓 뉴스 생산자로 낙인 찍고 입마금하고 차오인하지 입을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비춰지는 모습은 이 과민 반응에서 이게 대응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불편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분위기가? 이분들. 통합당은 현재 뭐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예. 안 그래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고 있는데 예.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한 번 더 그 불신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에 뭐 하나를 이게 넘긴 어떻게 거예요. 보면 정책 역량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정보 역량일 수도 있는데 통합당이 약간 좀 모양을 구긴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어요, 지금요. 예, 과거 같으면 이런 예. 것들을 중앙에서 당 예. 지도부에서 일단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좀 통제도 하고 예. 균형도 맞추는데 현재 그 통합당 지도부는 거의 붕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의 현재 뭐 유명무실해진 지도부, 예. 그다음 우왕좌왕한 모습 이런 것도 여실히 뭐 투영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 위중설, 위독설은 좀 뭐 해소가 됐는데 이제 뒤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윤경호 의원. 하나만 추가하고 싶은데요. 8년 전에 이미 탈북민 중에 예.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조명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의 활동을 이 태영호, 지성호 두 분이 좀 벤치마킹, 좋은 뜻으로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은 제가 아는 예. 범위에서는 김일성 대학에서 예. 경제학을 전공했던 경제학자였어요.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상당히 집안도 당시 김정일 위원장 주변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고, 근데 그분은 정작 예. 남한으로 온 이후에 굉장히 로우키로 활동을 했어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주로 북한 경제에 관한 연구만을 쭉 해왔고 실제 지금 19대 국회에서 국회에 진출한 다음에도 예. 북한 경제에 관해서만 주로 언급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태영호, 지성호 이런 분들처럼 나서서 김정은 위원장을 공격하고 북한의 체제를 공격하고 하다 보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도 약간 과장해서 얘기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 그 조명철이라는 분은 예. 본인이 아는 범위 그리고 특히 경제에 관한 얘기만 쭉 국회의원 4년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했던 점을 조금만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태영호나 지성호 이 두 당선자가 정보위나 또는 외무통일이나 국방위나 이런 상임위에 가겠다고 손을 드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의 활동을 하면서 가능한 본인이 정말 정확하게 아는 범위가 아닌 정보는 언급을 자제하는 게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에서 이 두 당선인의 상임위 배정을 고민하겠네요, 지금. 통상적인 것 같으면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이런 데 아마 몸담고 일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미래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죠.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출범하면 당연히 이른바 큰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얘기였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통합당과 합당을 미룬 한국당. 국고 보조금을 노리는 건가? 혹시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지금 합당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이게 국고 보조금, 당 형태를 유지하면 국고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인가라고 일단 궁금해하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한석만 더하면 교섭단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향후에 공수처 등등등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야당이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별도의 교섭단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에요. 그런데요. 또 다른 결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여기서 말한 당내는 미래한국당 당내입니다. 독자 정당 가는 게 낫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통합당 모습 보니까 합해봐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따로 가자 차라리 이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요. 정치권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중진 모임, 통합당 중진 모임에선 조속히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형제 정당입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면 새 지도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미래한국당의 의원님 그리고 당선인님 또 당원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방식 그리고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국당하고의 통합 문제인데요. 그거는 빠른 시간 안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 중진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당연한 줄만 알았던 통합 또는 합당.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최영철 편집이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 하기 전에 이 뭡니까 한국당이죠. 한국당이 뭐 의총도 하고 뭐 당선인 워크숍도 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정당처럼 아주 뭐 행동을 하고 있던데 저는 정당 맞습니다. 지금 19석의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저는 속으로 굉장히 웃었는데 근데 그 내부 구성원들은 저기 안 가려고 또 난리예요.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저기 가봐야 별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당이 계속해서 통합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저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국민들의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수가 품격을 갖추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꾸 딴 길로 가고 새 길로 가고 꼼수 부리고 이러면은 영원히 보수의 품격과 그 정신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수가 자꾸만 이 길을 간다면 보수는 정말 그 영원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의심이 드는데 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빨리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한국당 왜 찍어줬습니까? 통합당의 자매정당인 걸 알고 찍어줬습니다. 그렇죠. 다른 정당 아닙니다. 자매정당인지 누구나 알고 제가 투표소에서 이런 것도 봤습니다. 통합당 자매정당 몇 번이에요? 몇 번 찍으면 돼요? 그런 것까지 묻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투표소에서. 그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통합당의 자매정당인 것을 알고 찍어줬는데 선거 끝나고 합당하지 않고 몇 가지 뭐 돈, 선거 보조금이나 그리고 뭐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 때문에 이 길을 간다. 이건 정말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빨리 돌아와서 집 나가지 말고 본가에 합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당의 길을 가야지 정당이 같은 정신을 가진 정당이 왜 두 개의 정당이 존재합니까? 같은 정신, 그리고 같은 이념을 가졌으면 빨리 한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철 의원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왜 자꾸 통합 또는 합당에 약간 미루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국회가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가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줍니다. 원내 교섭단체 20석만 가지면 일단 돈 풍년이 듭니다. 돈 풍년이 교섭단체냐 교섭단체 아니냐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돈 풍년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것을 놓치기 싫은 것이고 그리고 뭐 국회 부의장 자리라든가 그리고 상임위원장 자리라든가 그리고 정부 여러 기관 단체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제 제사 지낼 그 정신으로 돌아와야지 자꾸만 제밥에 관심을 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신 그분들이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대원 평론가는 통합당에 몸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는요. 사실 총선 전에 그 공천할 때 왕교안 대표가 이미 그 공병호 공관위원장하고 한성교 대표하고 공천이 끝났는데도 그걸 막 강하게 개입해서 사람들 다 바꿔치기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선수들끼리 전문가들끼리
예측을 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갖가지 상상을 해볼 때 아마 황 교안이 이미 종로에서는 저희가 참패할 걸 알고 그러면 이 통합당 내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니 그러면 미래한국당 비례정당만이라도 이를 장악을 해서 자기 앞으로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을 할 때 옆에서 상상이네요. 설마 상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그게 1년 1, 2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나올 수 없다는 있죠. 거네요. 그러면. 근데 뭐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현재 미래한국당이라는 그 당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언론이 비치고 있는 당 대표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화면에 비치는 게 다 구시대 인물들이고 빨리 사라져야 될 인물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여전히 당 대표라 그러고 그다음에 각종 뭐 직위를 맡아서 언론에 비치는 게 불편하고 여기 얘기하기를 뭐 합당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과연 누굴 위한 시너지 효과냐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결과는 이 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뻔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민주당이 이 위성정당하고 합당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좀 밝히고 그렇죠. 있어요. 더 이상 이 버틸 명분도 없다. 그래서 합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하나만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소문을 들었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은요. 그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 것에 의해서 그 누더기를 만들고 그걸 밟고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이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 것은 양당의 거대 양당의 역사적인 죄이자 그다음에 이 총선에 미래를 여는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현재를 누리기 위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다면 미래는 사라질 것이다. 저는 굉장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든 자체가 사실 꼼수잖아요. 그 꼼수를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자라는 게 이제 합당을 하면 바로잡게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할 경우에는 꼼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있을 것이다. 지금 언론도 그런 시각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고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놨는데요. 그중에 한 대목입니다. 친문이 아니지만 소임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성과는 했다. 협치 못해 아쉽다. 그런데 이 얘기에서 이 귀를 잡은 거는 본인을 설명하면서 친문이 아니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글쎄요. 친문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 한 거 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고별 회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면 지도부 중에 지도부 아닙니까? 근데 그 지도부 입에서 본인이 친문이 아니라서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고별 회견을 했죠? 차기 원내대표, 지금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7일 뽑힙니다. 친문, 여당 원내대표의 개파색 옅은 정성호 나오자 비난 댓글 폭탄이다. 그러면 정성호 후보는 친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친문으로 보이는 어떤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어떤 댓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올리며 삶 전체를 보고 평가해달라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후보 같은 경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색이었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그래도 할 말은 좀 쓴소리도 하고 아니라는 소리도 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내대표 도전하니까 공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정말 여한 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분에 그런 대로 모두 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친문이 아니라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되어 보니 생각보다 꽤 했다. 또 할 일은 거의 다 했다. 이런 평가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께 약속했던 공존의 정치, 협치의 새마당을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의 신문기사 연속해서 봤는데요. 공통된 내용은 친문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친문의 영향력에 관한 내용일 수 있어요. 두 가지 기사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엔 친문의 기준이 뭘까? 그러면 지난 2017년에 대선 당시에 민주당 내 후보 경선을 할 때 기억에 지금 문재인 현 대통령이 나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이재명, 안희정을 지지했던 분들 그분들은 친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는 가요. 그럼 또 다시 시계를 좀 더 돌려가지고 그 이전에 그러면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일 때 그때 같이 뭔가 일을 했다. 네, 그때 뭐 같이 일을 했다.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안에 비서 내지는 보좌진으로 같이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뭐 이러면 친문이겠죠. 그다음에 또 조금 각도를 돌려서 정성호 의원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친문들의 무슨 문자 폭탄? 그러면 또 그분들은 뭐죠? 그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층들, 팬덤? 지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팬덤. 자, 이제는 아주 더 새처럼 더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보면 이를테면 한국당 또는 통합당 지지냐 아니면 민주당 지지냐 이런 걸로 따지면 또 친문이라는 색깔이 더 엷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퇴임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친문이 아니지만이라고 한 얘기가 왜 필요했을까? 그러게 왜 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차기 원내대표의 선임에 지금 정성호 후보에게 쏟아지는 저런 비판을 의식해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전 그런 점에서 다른 당직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내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국회의원들이 당선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부 각 부처만큼이나 책임과 권한과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일사불란 또는 뭐 지령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에 좌지우지되고 휩쓸려 다니고 사실 그런 모습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양당제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미래 한국당 얘기를 잠깐 할 때 결국 합쳐져야 될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소탐 대실이라는 한마디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양당제가 굳어질 거예요. 180석의 거대 여당 그리고 103석의 제1야당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군소 소수인데 이 양당제가 제대로 가려면 이 여당 안에서 소신 표결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특히 인사 문제 그리고 심지어 법안 표결도 당론이라는 이름 하에 일사불란하게 지령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건 헌법기관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번 원내대표 경선부터라도 친문의 문자 폭탄 또 뭐 휘둘리는 여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각자의 소신에 맞춰서 투표를 하면 이런 친문이라는 패거리 정치라고 비판받는 이런 것들이 좀 엷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에서 굳이 친문이 아니라서요라는 말을 한 거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제 본인이 좀 더 자유롭고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인영 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때 전략적 선택을 받았어요.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문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김태년 후보가 될 거라고 다들 많이들 예상을 했지만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반전시키면서 원내대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총선 승리를 이루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의원들의 선택, 원내대표 선택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쭉 달려왔는데 거기에 본인이 못다한 소명, 일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번 총선이 승리는 했지만 정치 퇴행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가능성을, 정치 퇴행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혐오의 정치, 갈등의 정치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중앙당의 비대화, 그동안의 정치 폐해로 우리가 지적했던 중앙당 힘에 너무 커지는 비대화 이런 부분을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소회를 밝히면서 이후에 원내대표는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떨까라는 어떤 소회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총선 성공은 나의 몫이 아니었고 국민의 몫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여기에 뭐 대통령 정부에 예, 뭐 예. 껴넣긴 했으나 이거는 저는 그냥 예의상 껴넣은 것이고 결국은 국민의 몫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기에 올 원내대표가 국민을 믿고 총선도 없으니 물론 대선은 2년 후에 있습니다만 예.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은 차기 원내대표고 요번에 1년 정도 예.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못다한 부분도 참 살피는 원내대표가 왔으면 하는 소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민주당 내에서 친문 성향이 아니면 정치 활동을 하기가 힘듭니까? 친문 성향이 아니면은 사실상 예. 그 주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새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할 때 힘듭니까? 그렇죠. 힘들죠. 그럼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살짝 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당당하게 나갈 때 그 강성 예. 소위 말하는 지지자들이 예.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예. 뽑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인으로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본인을 내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야 된다는 용기를 거군요. 내야 된다. 친문이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요. 자, 요 얘기 최영철 편집위원과 조대현 평론가도 발언 드릴게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자, 지금 친문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이 대상을 넓히면 이낙연 전 총리 지금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로 떠올랐어요. 뭐 어떻게 지지율 보면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 친문이 아닌 걸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예. 총리께서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예. 대선 후보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 대표를 하지 않고 직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예. 친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친문이라는 두 글자가 또다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다시 친문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고 모든 세력이 집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다수인 친문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자 개파색을 다시 밝히는 거죠. 이낙연 전 총리만 봐도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대표를 먼저 간다? 뭐 당에서 무슨 하나의 실수라도 있죠. 그럼 친문이 너 봐라 친문 아니니까 저렇게 못하잖아. 이렇게 공격이 급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예. 대선 후보로 가면 좋은데 그 결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예. 이것 역시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사시동기죠. 아주 절친한 사이.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 쪽에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예. 정성호 의원한테 대한 공격이 집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것이 바로 대선과 지금 바로 연결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개파색이 나오는 것인데 예. 그러나 뭐 저는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파색을 드러내면서 정책을 많이 만들면서 예. 자기들이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뭐 개파가 굳이 뭐 나쁜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근거 없는 공격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정성호 의원도 사실 대쪽 같은 이미지 갖고 있고 의정 생활 예.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 친문이 아니라서 너는 안 돼.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성호 의원보다 더 나은 정책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투명성 그리고 정책 방향성을 갖고 승부를 해야지 단지 친문이라는 두 글자로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대현 평론가. 예. 친문이라는 표현 속에는 정책에 대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충성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다들 예. 느끼시는 대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극렬 친문이란 분들은 예. 딱 저희 쪽으로 바라보면 예. 그 아스팔트 우파예요. 저희 극렬 아스팔트 쪽이라고 우파. 하면은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스팔트 미래통합당 시각에서 보신다면? 예,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력들이에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은 이번 총선도 봤지만 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에 폭망한 게 뭐냐면 예. 그 중도층의 실체와 영향력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오. 평상시에 중도층들이 당내 행사에 참가하거나 뭐 돈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도 잘 하지 않지만 예. 투표장에 반드시 가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는 걸 이번에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내 선거는 좀 다른 게 당내 선거는 결국은
이 강력한 팬덤이 있는 쪽에서 이 여론조사도 참여를 더해서 이제 결정을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현재 그 나라 전체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20년, 30년 집권을 꿈꾸고 있는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각 정당의 당내 선거도 이제는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당원 투표 비율만큼 적어도 50대 비중은 하는 게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는 척도가 안 되겠냐.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좀 이게 오해가 이미지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나 이제 저희가 친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친문 내에도 정책 능력을 많이 갖추신 분들도 있다. 그걸로 또 평가받으면서 친문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아니, 친문 성향이라 불리는 그 정치인이 말씀을 좀 드리고 다수니까요, 싶습니다. 지금. 다수니까. 알겠습니다. 누구하고 친하다. 이게 참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권의 친누구 이게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관련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 우선 지급되고요. 이 경우에는 오늘부터 현찰로 지급이 됩니다. 통장에 계좌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조회 신청 모두 오부제 적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요. 제목 보시죠. 어떤 분이 한 말을 인용했어요. 왜 13만 원 적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돈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은 있는데 어느 동네는 많고 어느 동네는 적고 그런 거예요. 13만 원이 적은 경우는 뭐냐면요. 경기도 29개 시군 일부에서는 감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주는 돈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재정으로 우선 지급분 게 있으니 그걸 간주해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몫을 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몫에서. 왜냐하면 이 정부 주는 몫의 일부를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돈 냈으니까 그 부분까지 못하니까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답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287만 원 대 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가 주는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돈을 다 합하면 287만 원. 반면에요, 인천, 세종, 충남 등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냥 100만 원. 이 뭡니까? 재난지원금 다 같이 주는 건데. 불평등 불시된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요, 이 사례요. 여기 287만 원은 상위 30% 소득자입니다. 여기는요, 하위 70% 소득자입니다. 이건 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요. 정부, 협의, 골든타임 놓친 사이 지자체 간 지원책 경쟁이 불붙었습니다. 지역별로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똑같은 세금 내고 사는 곳마다 지원금 차별,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형평성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지금 이 상황이 갔는가, 이걸 또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있어요. 최영철 편집. 네. 어떻게 보세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안전부가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조세를 갖고 재정을 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전부 협의를 했었어야죠. 우리가 국비를 어느 정도 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도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그럼 시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뭐 구청의 구비를 얼마나 풀 것이냐, 이런 단계들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어야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속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몹시 어렵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그 지자체장들을 전부 다 불러서 협의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급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앙정부는 지금 몇 달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2월 18일 날 31명 환자가 나와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에서 중앙정부는 정책 결정이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재난지원금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도 왜 행안부가 간섭할 수 있는가 하면 행안부는 교부세를 줍니다. 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한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선희 짧게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자체를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해가지고 더 잘 살게 하자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는 곳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저는 그거 문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자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그렇죠. 시각이신 거네요. 왜냐하면 지자체가 자기 지자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 내서 자기 지자체를 좋게 만들고 지자체장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해서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그럼 3배 정도 차이는 이 정도는 이것도 상관이 없다고 보시나요? 너무 커서 위화감을 가진 정도가 된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여기는 좀 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거나 기존의 기반이 약하다고 좀 보여지는 곳에는 좀 더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보완책을 중앙정부가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열심히 하려는 경쟁을 가지고 비판할 일은 저는 아니다. 이건 또 보기에 따라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에는요.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약국이나 어떤 편의점 가면 마스크 구하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생활 방역 전환돼도 마스크 없는 일상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마스크 얘기고요. 다음 기사 넘겨주세요. 이거 생활 방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뭐 역시 이제 학교 드디어 열린다. 빠르면 뭐 19일 얘기가 나와요. 고3부터 등교한다. 그리고 어떤 또 언론에서는 11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아직은 확실하지가 아니고요. 오늘 교육부총리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언제부터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마스크 공급 과잉입니다.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덜 씁니다. 수출 금지 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4월 1주, 2주 주간 마스크 생산량하고 소비량인데요. 하얀 게 생산, 짙은 이 파란색이 소비량이거든요. 남습니다. 4월 4주의 경우는요. 절반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는 이거 수출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좀 결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나요?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처음에 마스크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불안감을 증폭시켰던 거는 수출 때문에 생기는 공급 부족이었어요. 당시에 뭐 하루에 1000만 장 정도의 우리 공급. 근데 경제활동 인구만을 따져가지고 이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갑작스러운 주문에 뭐 5배까지 값을 더 줄 테니 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간 수출 물량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수요 공급 체계를 흐트러뜨렸는데 지금은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가면 당연히 수출 지금 요구가 많다는 보도도 있고 실제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 된다. 왜냐? 시중에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없어서 못 구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라졌거든요. 시장에 맡기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외에서 구매 러브콜 잇따르자 마스크 해외 진출 호기를 맞았는데 살 길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